주의해 봐야 될 부분은 전이라는 개념이에요. 근원적으로 무엇을 트랜스퍼런스라고 하느냐 하는 얘기를 코우시 우리 프로이드는 자기 이론을 자기 오랜 연구 생활을 하면서 아주 초창기의 이론과 중기, 후기로 가면서 계속해서 발달시켜 나가죠. 그래서 같은 프로이드 얘기지만 어느 시기의 프로이드를 가지고 지금 나중에 다른 이론가들이 프로이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코엇은 프로이드의 중기나 후기 이론보다는 전기에 가지고 있었던 개념을 중심으로 프로이드를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한 프로이드의 이론 위에 자기 이론을 지금 펼치려고 준비하는 단계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게 전이가 뭐냐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전이는 여기서 코우시 얘기하는 임상적 전이죠. 임상에서 과거의 중요한 대상에게 가졌던 정서가 무의식 속에 있던 것이 분석가에게 투사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무의식에 있던 것이 나온다는 점에서 심리 내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대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대인 관계 속에서 이 전이가 일어난다고 보통 우리가 분석가의 관계에서 전이가 일어난다. 또 일상 삶 안에서도 과거의 중요한 대상과 비슷한 사람, 어떤 전이가 일으킬 만한 대상을 만나면 과거의 원대상에게 느꼈던 정서가 새로운 대상에게 투사되는 경우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전이 개념보다 그 앞서 있었던 프로이드의 전이 개념을 여기서 중요하게 살려내고 있어요. 원래의 지정학적 이론이 프로이드가 가졌던 1차 구조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고, 이드, 슈퍼 이고라고 하는 이런 구조 이론, 스트럭처럴 티어리가 있기 이전에 그 이전에는 초기에 꿈 분석이나 이 책을 읽어보면 프로이드가 이해했던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무의식의 세계가 있고 그리고 전의식의 세계가 있고 의식의 세계. 여기서 전의식 체계 시스템이라고 시스템 unconscious, 시스템 pre-conscious, 시스템 conscious 이렇게 세 가지 어떤 지정학적 마치 우리가 지도를 놓고 땅이 셋으로 나눠 있는 것 같은 이런 토포그래피컬 티어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의식이라는 개념은 무의식과 의식의 중간 레벨에 있어서 이건 무의식과도 접촉을 하고 의식과도 접촉한다. 이제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의식 속에 어떤 억압된 게 있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대로 무의식에 갇혀 있는 어떤 욕구나 과거의 어떤 상처 때문에 외상 때문에 유아의 욕동이나 이와 관련된 기억들이 무의식 속에 갇혀 있었다고 한다면 이 갇혀 있는 욕동과 이와 관련된 기억, 메모리가 어느 순간에 무의식에 있던 것이 전의식으로 오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의식 속에 이걸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전이란 무의식이 전의식으로 침입한 것이다. 무의식이 전의식에 침입한 것이다 라고 마치 군대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제가 이걸 좀 평탄하게 푼다면 무의식 속에 있었던 정신의 내용물, 여기서는 욕동이나 그 욕동과 관련된 기억, 이것이 그 욕동과 관련된 기억, 경우에 따른 팬터시일 수도 있고 정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무의식의 세계로부터 전의식 세계로 월경한다. 넘어왔다. 이게. 넘어오는 것을 그러니까 무의식 세계 자체가 전의식을 점령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돼 있지만 사실은
무의식 속에 갇혀있던 것들이 전의식 속에 왔다는 건데, 전의식으로 옮겨왔다고 하는 사실, 이거 자체가 트랜스퍼런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대인관계적인 개념이 아니고 처음에는 심리 내적인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한 부분이 다른 마음의 어느 한 부분에 있던 것이 다른 부분으로 갔다죠. 근데 그 의미를, 이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여기 이 책에서 잘 설명이 안 되고 있지만, 왜 전이 개념 자체를 프로이드가 봤던 것은 프리에더퍼럼, 그러니까 뉴로시스, 신경증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전이가 일어나서 정신분석이 가능하지만, 신경증적 레벨이 되지 않은 프리에더퍼런 환자층들은, 사이카틱하거나 보더라인 이런 층들은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봤던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애적 전이라고 할 때는 나중에 여기 코웃이 자기애적 전이 나르시스틱 트랜스퍼런스라는 용어를 써서 전이의 개념을 넓혔어요. 이 전이의 개념을 넓히기 위해서 필요했던 단계가 이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이를 인터퍼스널한 관계로 본다면 두 개의 독립된 인격과 본인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자기와 대상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일단 이자 관계가 있어야 돼. 독립된 인격이라는 얘기예요. 보통 그렇죠. 바로 그거죠. 이분들은 독립된 인격으로서 상대방을 볼 수 없고 자기의 일부분이거나 자기와 쌍둥이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하고 같은 존재로 보고 있는 이런 정신 단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때는 자기와 대상이 구별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안에 일어나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에는 분리 개별화가 안 돼 있는 상태니까, 분리 개별화가 돼 있지 않다는, 코웃이 나중에 나르시스틱 트랜스퍼런스를 셀프 아브젝트 트랜스퍼런스라고 얘기해도 자기 대상이라고 하는, 자기 대상이라는 것은 독립된 나와 다른 존재가 아니고 나의 일부로 느껴지는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이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와 자기와의 관계잖아.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기와 자기 안에 일어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일반적으로 쓰는 과거의 중요한 대상에게 느꼈던, 나와 다른 존재에게 느꼈던 그 정서가 분석가에게 옮겨가야 되는데, 나와 다른 존재가 없었다는 얘기. 그 당시에는 자기라는 존재밖에 없었다는, 자기애적인 상태, 나르시스틱한 상태에 있을 때는 대상과 자기가 구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독립된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독립된 대상에게 느꼈던 정서로 옮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임상적, 아까 얘기했던 임상적 전이, 클리니컬한 트랜스퍼런스가 일어날 수가 없다고 봤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전이의 개념을 프로이드가 처음 정의했던 대로 한 사람의 사이킥, 그러니까 심리 내적인 개념으로 봐서 무의식 속에 있던 것이, 그 무의식이 전의식을 침범한 거다. 아니면 무의식 속에 있던 심리 내적인 어떤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던 과거의 욕동이나 그와 관련된 기억이 전의식 속으로 갔다고, 이걸 트랜스퍼런스라고 한다면 한 사람 안에서 심리 내적인 구조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심리 내적인 상황에서 무의식의 세계에서 전의식으로 옮겨간 것을 전이라는 개념으로 쓴다면, 이것은 아까 뉴로시스 환자만이 아니라, 뉴로시스 환자가 아닌 사이코시스 환자나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보더라인 환자나 자기애적 환자나 이 사람들에게서도 무의식의 이 전의식으로 옮겨가는 현상은 다 일반적으로 다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전이가 일어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일관성 있게 전이의 개념을 넓혀가는 과정 속에서는 프로이드의 원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코웃이 처음 프로이드가 전이를 무의식에 의한 의식의 침입이라고 얘기했던 이 정의가 원래 바르게 본 것인데 이것을 오히려 임상적 전이라는 개념으로 바꿔간 것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오히려 프로이드를 일정 부분 비난하면서 원래 프로이드의 개념에 고수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자기의 새로운 전이의 개념을 넓히기 위해서 필요했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프로이드식 이 코웃이 이해한 바로는 원래 전이는 무의식의 의식으로 간 건데 전이 비슷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임상적 전이죠. 임상적 전이라고 한 것은 임상 상황에서 과거의 원대상에게 가졌던 정서가 분석가에게 옮겨가는 현상, 분석가에게로 투사되는 현상을 전이와 비슷한 것이라고 봤고 원래 전이는 무의식의 한 사람의 사이키 내에서 무의식의 세계에 있던 것이 전의식으로 갔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 코웃의 얘기가 일면 굉장히 타당한 이유가 영국의 크리스토퍼 볼러스라는 유명한 정신분석가가 있는데 이분도 주장하는 게 이런 원래의 개념 무의식이 이런 무의식이 의식화되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아까 무의식에 있던 것이 전의식에 왔다는 얘기는 전의식에서 의식으로 통하니까 결국은 크게 보면 무의식의 의식화 과정이죠. 그래서 자유현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뭐냐고 할 때 자유현상은 결국은 무의식의 세계에 접근하는 방법이 툴이 자유현상이라고 이해를 하죠. 아까 크리스토퍼 볼러스도 봤던 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무의식의 의식화라고 하는 얘기는 또 깊이 얘기를 하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합리적이지 않은 세계죠. 라직이 통하지 않은 거죠. 그 속에서는 논리가 없고 시공간이 시작과 끝도 구별이 되지 않고 장소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는 비합리적인 것, 그러니까 아이들의 세계죠. 꿈의 세계죠. 꿈의 세계는 라디칼한 세계가 아닌데 이 속의 세계가 합리적인 세계라고 하는 게 전의식이나 의식의 세계를, 그러니까 1차적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세계가 무의식의 세계라는 얘기. 2차적인 사고방식, 논리적인 사고방식이 적용되는 게 전의식의 세계인데 결국은 무의식 속에 갇혀 있었던 어떤 기억이 전의식을 통해서 의식화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합리적인 논리의 세계에 접근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무의식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우리의 내적 생활이나 아니면 외부 행동, 의사결정,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무의식 속에 어떤 것들이 의식화돼서 우리가 허상에 의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실제 리얼리티를 보지 못하는 건 무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무의식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지는 영역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사이트가 풍부해지고 우리가 좀 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난다는 거죠. 무의식의 그러니까 우리가 전이라는 개념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은 임상적인 전이를 본다면 그것은 사실은 이게 분석가에게 느끼고 있는 정서는 실제 정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과거에 지금 느껴지고 있는 정서이지만 뿌리로 발생학적으로 본다면 과거의 원대상에 느꼈던 정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부당하게 과거의 정서가 현재의 대상에게 더 씌워지는 현상이 분석가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외부 현실에서 계속 이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대상을 볼 때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가진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적인 것이 결국 대상에게 더 씌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을 현실적인 대상으로 보지 못한다는 우리의 투사에 의해서 상대방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 패턴 속에서 많은 내담자들이 고생하는 이유는 이거죠. 외부에 있는 실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과거의 대상을 여기에 더 씌워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대상과 자기는 실제적인 정서적인 접촉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허상과 내가 계속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허상을 벗겨내는 작업이 어쩌면 무의식의 의식화 작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무의식에 대한 접근, 거꾸로 여기서는 무의식이 전의식을 침입했다고 하지만 저는 또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의식의 세계가 넓어지면서 무의식의 세계가 좁아든다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좀 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힘이, 리얼리티를 보는 힘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전의에 의해서, 우리가 환상에 의해서 지배되는 영역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 쪽에서 본다면 치료의 과정이 결국은 자유현상을 통해서 무의식에 접근하는 것들인데, 이런 전의 개념을 가진 크리스토퍼 볼라스가 하는 얘기는 요즘 많은 이론가들이, 많은 정신분석가들이 너무 쉽게 해석적인 접근을 함으로써 본인의 심리 내에서 일어나야 될 무의식의 의식화 과정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임상적인 실패가 일어나는 것은 자유현상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빠른 해석적인 접근을 한다는 얘기는 자유현상을 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유현상이 충분하게 무의식에 접근하기 이전에 치료자가 너무 빨리 접근함으로써 자유현상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히 대상관계 이론가들이 아주 초기부터 해석적인 접근을 하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보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꽤 있는데, 어떤 크리스토퍼 볼라스가 보는 부분도 너무 성급한 해석적인 접근이 환자 스스로가 자기의 무의식에 접근해야 되는 것들을 놓치게 하는 과정을, 어쩌면 그것이 근원적으로 봉쇄돼 버린다는 거죠. 치료자가 분석가가 너무 빨리 자기 해석적인 접근을 하면 자율적으로 자유현상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무의식에 도달해야 되는 이 과정이 생략되어 버린다. 그렇다면 치료가 안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자유현상에 대해서 원래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그 자유현상에 더 근접해야 된다고, 좀 더 원래 프로이드가 강조했던 자유현상의 기법을 좀 더 보장해야 된다. 이게 크리스토퍼 볼라스가 한 얘기인데, 여기 코봇이 얘기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전이 개념, 트랜스퍼런스 개념을 원래 프로이드가 주장했던 무의식에 의한 전의식의 침입, 이런 개념, 이 무의식과 전의식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내용물에 우리가 억압된 욕동이나 그 기억들이 전의식 속으로 옮겨가는 현상, 이걸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고 하는 이 주장과 서로 맞닿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치료적인 접근, 분석가의 태도, 치료에 대한 인식, 이 전반적인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그래서 코웃이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얘기를 우리가 좀 경청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프로이드 안에 있었던 개념들을 프로이드가 과거는 가지고 있었지만 충분히 강조하지 않았던 것을 이분은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중리배가 진전되는 영역이라는 이 도표 속에는 오른쪽 그림을 보면 한쪽은 전이 영역이 있고, 그리고 억압 장벽이 중간에 가로놓여 있고, 위에는 자아와 밑에는 원본능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중리바가 진전되는 영역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두 개의 줄로 그어져 있는 억압 장벽이 어느 지점에서 끊어져 있죠. 그 억압 장벽이 없는 영역이 거기 나타나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좁게 나타나 있죠. 근데 이 그림이 조금 내 생각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게 한 반만 이 실선이 있고 좀 그 영역이 좀 넓었으면 여러분들이 구별하기 좋을 텐데 이게 어느 한쪽만 이렇게 약간 있어가지고 이게 잘 납득이 안 갈 텐데 그것이 하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좀 설명을 해본다면 전이 영역과 중립화가 진전되는 영역으로 우리의 마음을 둘로 나누었어요. 전이 영역이라고 하는 건 트랜스퍼런스가 일어나는 영역은 억압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억압된 것이 무의식 속에 있던 것이 전의식으로 올라오는 것을 아까 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억압 장벽 밑에 원본능이 그 아래 억압 장벽 밑에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 이 억압 장벽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부분과 억압 장벽이 없는 자유로운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떤 면에서 아이의 양육과 관련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어떤 욕동을 드러냈을 때 그 욕동을 금지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니까 욕동이 지나치게 함부로 잘못 쓰이지 않도록 컨트롤할 필요는 있겠지만 아이가 알아듣도록 잘 설명하는 부모와 무조건 절대적으로 금지시키는 부모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자기가 심하게 치매적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아이에게 충분하게 설득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억압이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성숙하는 과정에서 억압의 양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억압된 게 별로 없고 이 중립화가 진전되는 영역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넓다는 얘기죠. 중립화가 진전되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또는 따로 억압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기 원본능과 자아 사이에 큰 갈등이 없는 그런 영역이라고 하는 자아심리학자들이 어쩌면 conflict free area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 갈등이 없는 우리의 언어 기능이나 우리가 운동 기능이나 이런 것은 우리의 마음의 갈등과 상관없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우리의 심리를 전부가 어떤 우리의 욕동과 거기에 대한 방어로만 이해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어떤 다 금지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 욕동들이 표현되지만 원래 목적, 아예 성적 욕동이나 어떤 공격 욕동 그 자체가 에임 이니비션이라는 그 목적 자체로 사용되지 않고 그러니까 아이가 공격성이 있지만 엄마가 이럴 때 동생을 때리면은 동생이 굉장히 힘들고 그렇게 되면 애가 얼마나 아플까 이렇게 잘 설명을 해서 아이가 납득이 되면 원래 공격하려고 하던 것은 그 공격을 멈추게 되겠죠, 아이가.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이것이 지나치게 억압되거나 하진 않는데 네가 그렇게 아이가 네 동생이 미운 생각이 들고 할 때는 왜 미운가를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 좋지 않겠니? 그래서 얘가 올터너티브하게 다른 방식으로 그 공격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도 얼마든지 있겠죠. 그래서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욕동들 표현 자체가 엄격하게 무조건 금지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억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이 욕동을 드러내는 순간 자기가 공격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쫓겨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아이는 무엇든 자기한테 일어나는 욕동들이 부모가 불안해하는 욕동들이 생기면 무조건 억압하는 영역이 계속 늘어난다고.
억압하는 영향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억압하는 것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아이를 잘 돌볼 힘이 있어서 아이가 어떤 공격성이나 성적인 호기심 같은 게 있을 때 네가 잘하면은 너와 같은 나이 또래 아이들과 나중에 네가 아주 좋은 친구 관계를 맺다가 나중에 엄마 아빠처럼 결혼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호기심이 정당한 것임을 부모가 확인해주고 오히려 그걸 그런 것들이 억압할 대상이 아니고 아이가 좀 더 삶을 이해하는 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잘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부모 밑에 있다고 한다면 불필요한 억압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아까 얘기한 그 성적 역동이나 공격성 자체의 그 에임을 달성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에너지는 중립화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역동이라고 하는 것은 왜 역동이 중요하냐면 역동 이론에 의하면 드라이브 디어리에서는 역동 속에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에너지는 이 역동으로부터 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드라이브 디어리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그렇다면 이게 이 역동을 억압해 버린다고 한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사장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아까 중립화되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억압을 거치지 않고 이 역동들 속에 아까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못할 그런 목적, 그런 활동을 하지 않는 대신에 그 에너지 자체는 중립화돼서 이 에너지를 이고가 잘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 그럼 이고 자체가 이고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죠. 이고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 마음의 기능들이니까 그래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 플레이도 할 수 있고 이런 기능들을 발달하는데 이 에너지원이 사용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립화 영역이라고 하는 개념은 중립화가 진전되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뉴트럴라이제이션이 되고 있다고 하는 지역은 어떤 면에서는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개성공단이에요. 우리의 휴전선이 동해에서부터 서해까지 다 쳐져 있었는데 어느 영역에서 이런 휴전선이 아니고 남북이 교류하는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억압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상호 교류가 일어나죠. 그래서 남과 북이 합쳐서 새로운 물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창출하고 하는 일들이 이쪽에서 일어나고 있죠. 이 영역이 마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집안에서는 휴전선이 워낙 강고해서 개성공단이 없는 집안에 자라는 아이도 있고 어느 집에서는 휴전선이 별로 없고 거의 다 개성공단이 아니라 거의 전체가 어떠면 휴전선이 없는 상태고 꼭 필요한 몇 곳에 검문소 정도가 있는 이런 환경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가 가진 이 본능 속에 있는 에너지들이 인간 발달하는데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억압이 많은 곳에는 중립할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개념적으로 본다면 그 원래 억압된 에너지 속에 있는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억압을 하기 위해서는 이고가 가지고 있는 억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리프레션 자체가 나중에 스트럭처럴 티어리에서 보면은 무의식적이긴 하지만 이고의 펑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억압에 소용되는 힘, 그러니까 뭔가를 억압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억압 위로 치솟으려고 하는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와 반대되는 힘으로 눌러야 되기 때문에 억압하는 힘 자체가 굉장히 큰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죠. 이게 생산적인 에너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군수공장 짓는데 소용될, 그러니까 38선에 병력을 주둔하고 있음으로써 자기의 산업시설을 돌릴 수 없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기 안에 있는 이 역동들이 이게 아까 에임 이니비션이 잘 이루어지면 사회화가 진전되면서 그 에너지들이 생산적인 에너지로 활용될 수 있는데 한쪽에는 억압하는 데 에너지가 사용되고 또 이게 중립화해서 중립화 과정이 차단돼서 이 에너지도 공급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이 억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가혹한 이런 성장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정서 생활이 굉장히 피폐하게 일어나고 그와 동시에 이모셔널 머추어리티라고 하는 성숙 과정이 중단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 성숙 과정이 재개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죠. 그래서 이 부당하게 억압이 많다고 하는 것이 다 그게 운명적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환경에 따라서는 이 억압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모든 경우에 다 억압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환경에 따라서는 그 억압이 일어나는 것이 훨씬 더 꼭 필요한 일정 부분만 억압이 일어나고 나머지 부분은 자유스럽게 이렇게 소통되는 이런 마음의 영역이 있다는, 그 마음의 영역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그것이 설명을 하려고 했다고 생각이 돼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어린 시절에 우리가 겪었던 일들, 그리고 우리가 임상에서 만나는 분들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림 보시면 프로이드의 발달 과정에 대한 코웃의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 게 1차적 자기애라는 게 primary narcissism이죠. 자기에게 모든 어텐션이 가 있었던 시기죠. 모든 리비도가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시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봤던 것은 이게 대상 리비도로 바뀐다는 거죠. 1차적 자기에서 대상 리비도로 옮겨가는 대상 사랑, 자기 사랑으로부터 대상 사랑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첫 단계는 동성애적 대상을 찾아 나섰다가 나중에 이성애적 대상을 찾아서 결국 대상 사랑을 완성한다.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자기애와 대상 사랑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리비도가 투자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대상에게 대상에게 리비도가 투자되지 않고 있다는 거고, 만약에 대상을 잃어버렸거나 대상 사랑을 잃었다고 한다면 그 리비도가 회수돼서 다시 자기애로 오기 때문에 이걸 1차적 자기애와 2차적 자기애라고 보통 부르죠. 어쨌든 이 자기애라고 한 나르시시즘과 사랑은 상반되는 개념, 대상 사랑은 상반되는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어떤 면은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해야 된다는 개념이 속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다로 돼 있죠. 이 그림의 의미를 잘 보시면. 그런데 지금 코웃이 봤던 부분은 자기에는 독립된 발달 목표와 발달 과정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자기애를 긍정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애를 하나의 인격,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구조로 보고 있는데, 하나의 스트럭처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라고 하는, 이상화된 부모 원상, idealized parental imago라는 개념을 썼는데, 나중에 프로이드 글 속에서는 이게 idealized object라는 용어로 또 같이 쓰기도 해요. 이상화된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중에 이고 아이디얼이 발생한다고 봐요. 처음에는 자기 안에 있던 것이 결국은 자기한테 있는 이상적인 부분을 부모에게 투사해서, 근데 부모가 또 그것을 계속적인 이상적인 대상이 되지 못할 때는 자기가 회수해서 자기의 이고 아이디얼, 자기 이상, 우리가 이상을 추구하는 우리의 내면의 일부가 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하나는 이상화된 부모 원상과 함께 자기애적 자기란 narcissistic self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 자기애적 자기가 그랜디오스 셀프라는 개념으로 거대자기라는 용어로 또 바뀌었어요. 나중에 어떤 자기적 자기라고 하는 게 자기를 아주 거대하게 이렇게 느끼는 것, 어떤 과대자기라고 표현도 하는데,
여기에서 앰비션이 온다고 보고 있어요. 앰비션이라는 말을 포부라고 번역을 했는데, 포부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그냥 야망이라고 번역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자기애라는 게 이 두 가지가 초기에 긍정돼야 돼줘야 된다. 발달 과정에서는 이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나 자기적 자기를 누군가가 그대로 수용해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점차 현실적인 건강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로 아이들이 자라게 된다는데, 이게 처음에 이런 것들이 다 무시돼 버린 상황, 자기애가 충분하게 발달하지 못한 상황이 된다. 결국은 이게 성숙한 인격 구조 속에 이 자기애가 편입돼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성격 구조에 이게 포함되지 못하고 결국은 이 자기애가 인격 구조, 병리적인 자기애로 남아버릴 가능성들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 그래서 건강한 자기애로 인격에 통합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인격 통합이 일어나지 않아서 자기애적인 환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이 발달 과정으로서의 독특한 발달 목표를 가진 자기애를 좀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한다면, 임상에서도 이런 자기애적 환자들 돌볼 때는 충분하게 이 자기애가 발달해서 궁극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서 자기 인격의 일부로서 통합해낼 수 있도록 시간이 걸리지만 도와주어야 된다는 임상적인 함의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아주 기본적인 스트럭처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해 나갈 거죠. 이게 하나하나 거대 자기에 대한 얘기, 그 이상화된 자기라고 하는 것.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공부했던 캐런 호나이의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좀 비교하면서 앞으로 공부하는 게 좋을 거예요. 캐런 호나이는 이상화된 자기라는 아이디얼라이즈드 셀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위대함을 추구한다. In search of glory라는 용어도 쓰고, 그래서 프로이드 여기 코우시, 이게 1971년도에 The Analysis of the Self라는 자기 분석이라는 용어를 썼고, 대부분의 글들도 1960년대에 저술을 했지만 캐런 호나이는 50년대에 쓴 책들을 보시면 그 속에 이상화된 자기는, 이분은 신경증 현상으로 봤어요. 이상화된 자기를 신경증 증상이라고 봤다는 이상화된 자기를. 근데 코웃은 조금 다른 각도로, 그러니까 건강한 나르시시즘과 병리적인 나르시시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두 분이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셀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애적 자기라고 하는 것을 그랜디오스 셀프죠. 그랜디오스 셀프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이상화된 자기죠. 아이디어라이즈 셀프는 용어가 다를 뿐이죠. 그리고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라고 하는 것도 아이디얼라이즈드 아브젝트인데, 아이디얼라이즈드 아브젝트는 또 다른 쪽에서 본다면 아이디얼라이즈드 셀프를 지탱하는 게 아이디얼라이즈드 아브젝트죠. 그래서 어쩌면 한 용어로 캐런 호나이가 아이디얼라이즈 셀프를 가지고 분석했던 내용을 어쩌면 여기서 코웃은 이걸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연결시켜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나중에 보시면 리얼리티 이고라는 용어들이 나오는데, 어떤 면에서는 캐런 호나이가 봤던 것은 트루 셀프하고 폴스 셀프 간의 궁극적인 갈등 관계가 내재되어 있는 속에서 아이디얼라이즈드 셀프라는 것은 하나의 방어 수단이라고 봤던 부분을 이 코웃의 이론과 대비시켜서 조금 양쪽을
크리티컬한 쪽에서 이분의 생각은 왜 이렇게 진전이 됐고 이분의 논리로는 어떻게 가고 있고 그리고 코우스의 논리는 캐런 호나의 논리하고 어떤 부분에서 다르고 또 어떤 부분을 더 발전시켰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본다면 우리가 좀 더 풍요롭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코우스를 공부하기 전에 제가 캐런 호나이를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했던 이유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개념들을 두 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 다음으로 갈까요? 여기서 환자의 자기적 구조의 재형성과 이것들을 성격으로 통합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코우시 주장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죠. 환자의 자기적 구조를 다시 재형성해서 궁극적으로 이것이 성격 속으로 통합이 일어나야 돼. 인격 통합, 인티그레이션이 일어나서 건강해지게 되는데 이 자기애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자기애가 궁극적으로 내담자 스스로 이걸 자기의 성격 구조의 일부로 잘 승화시켜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게 도와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자기의 애적 구조의 재형성을 도와주고 궁극적으로는 성격 통합에 이르기까지 가는 이런 치료 기법을 코우시 우리에게 제시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처음 그 그림에서 봤듯이 프로이드가 봤던 나르시시즘과 대상사랑은 상극적이죠. 대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비워내는 과정이 자기 사랑에 반대되는 말을 대상사랑으로 봤던 거죠.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은 남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니까 나르시시즘을 벗어나야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 코우시 보는 것은 자기애를 충분하게 가진 사람만이 대상도 사랑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애를 긍정해내고 있어요. 자기애가 잘 발달한 사람이 대상 사랑도 잘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쩌면 여러분이 영성적인 측면에서도 잘 보시면 이웃을 바르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자기를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이런 쪽에서 접근하는 영성가들도 많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한다면 프로이드와 코우스의 서로 어떤 사랑에 대한 데피니션의 차이가 이 속에 숨겨져 있는데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 이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사랑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굉장히 필요한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병리적인 나르시시즘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나르시시즘으로 가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이 나르시시즘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나르시시즘 자체가 건강하게 발달해서 성격 구조로 편입돼야 되는데 이 과정이 중간에서 발달이 정지된 상태라고. 그래서 이 발달 정지 상태에 있는 게 나르시시즘이 충분히 발달해서 이게 성격 구조로 건강하게 흡수되지 통합되지 못한 상태를 병리적이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진정한 대상 사랑은 자기 사랑을 이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충분한 성숙한 나르시시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가지면서 이 과목을 계속 공부하고 싶어요.